미국발 관세 충격에 금융과 외환시장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어젯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하고 본격적인 관세 협상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대미 수출 직격탄을 맞게 된 자동차와 부품업계에 3조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급감했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로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외환시장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환경이 자유무역 질서 붕괴라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조만간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첫 소식 신성우 기자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마지막으로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10일, 당시 1,511원 50전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16년 만에 달러원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종가 기준 어제보다 10원 넘게 뛰며 1,484원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중한 때 1,487원 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당초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달러원 환율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으나 미국발 관세 여파가 예상보다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일이던 지난 4일 1,43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이후 하루 만에 하락폭을 복구했고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보복에 보복이 예고되는 등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극으로 치달으며 위험 자산인 원화 가치가 하락한 탓입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1,5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글로벌 교육이라든지 금융시장 또 경제 자체가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고요. 상대적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는 상승 중입니다. N1 환율은 100엔당 1,020원 선을 넘기며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주식시장도 쑥대밭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격화에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 소식은 엄하은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 가까이 떨어지며 229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3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2023년 11월 1일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코스닥도 2%대 하락하며 643.39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가 오후 1시 발효되면서 증시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과의 협상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관세 부과가 점점 극단 대립을 치달으면서 낙폭이 좀 커지는 것 같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무역을 담당하는 나라라는 점이 아무래도 좀 더 큰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 원 넘게 매도하며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관세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규모가 나오는 대로 시장은 한 번 더 놀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런 극도의 불확실성 앞에 위험회피 심리로 안전자산인 금값은 견고한 반면에 국제유가와 구리가 가격 하락세입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며 원자재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자, 한때 주춤하기도 했지만 금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죠. 네, 국제금값은 현지 시간 9일 기준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991달러 30센트로 전날보다 0.04%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순금 한돈 가격도 이달 초보다 3.41% 하락했지만 62만 4천 원으로 60만 원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다 주식시장 쇼크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을 매도해 주춤한 모습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발표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는 견고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하는 구리와 원유 가격은 하락세라고요.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선물 가격은 톤당 4.14달러로 이달 초보다 18%가량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도 배럴당 57.15달러로 이달 초보다 19% 하락했습니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입니다. 구리와 원유 등 산업재해에 속하는 원자재의 경우 경기 침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한 이후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와 함께 구리와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지난 1분기 가격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네, 이처럼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부터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5% 관세가 부과됐는데 특히 1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된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죠. 네,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국가별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현지 시간 9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에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모두 57개국으로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25%이고 일본 24%, 베트남이 46%입니다. 특히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관세에 더해 총 104%가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84%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명령에 서명한 이후 공화당 만찬 행사에서 상호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갈취할 차례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중국이 어느 시점에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협상 전까지 관세 104%는 유효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또 5월부터 면세 혜택을 받아온 테무 등 중국발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해 9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중국 반응이 궁금한데요. 입장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히토류 수출 제한 등 6가지 조치를 비롯해 34% 상호 관세에는 다시 관세 34%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지시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도 미국 관세에 대응해 급격한 위안화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고 밝힌 데다 로이터가 미국 관세 인상 후 중국이 고위급 회의를 계획 중이라고 전하는 등 여전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방법과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기업들과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25%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우리 자동차와 부품 업체에 대해서 정부는 3조 원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완성차 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응력이 떨어지는 부품 회사의 직격탄입니다. 국내 2만여 개 부품 회사의 재작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9%에 그치고
지난해 매출 100억 원 미만 기업이 88%에 달해 충격 흡수 여력이 부족합니다. 경영 자금 부족에 대응해 정부 2조 원, 완성차 1조 원 등 총 3조 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공공부문 차량 조기 구매 등 수요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협력 부품사의 대출과 보증을 돕기 위해 1조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간 침체된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추가됩니다. 전기차 제조사의 할인 금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보조금을 얹어주는 제도를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는데 정부 지원 비율도 최대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6월 종료 예정인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70% 감면도 연장이 검토됩니다. 생태계가 한번 망가지면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나 각종 혜택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야 되고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대한 이 파고를 넘어야 된다고. 이번 대책은 중소부품사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미국 수출차 가격을 2개월간 동결해 관세를 감당해내겠다는 기조입니다. 다만 한국 GM은 생산 차량의 86%가 미국 수출로 존폐 위기가 거론되지만 묘수는 없는 상황이라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EU의 경우 한국보다 자동차 품목 관세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쟁국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 비중이 높다는 점은 향후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네, 이번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밤 첫 정상 간 전화통화를 하고 본격적인 관세 협상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30분 남짓한 어제 통화에서는 관세와 산업혁명 그리고 방위비까지 민감한 주제들이 여러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밤 9시쯤부터 28분간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78일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의 첫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자신의 SNS에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세, 조선, 알래스카 LNG 사업, 방위비 분담금 등에 얘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훌륭한 거래를 할 것이라고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스톱 쇼핑이 효율적이라고 함께 묶어 협상하겠다는 뜻도 보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 패키지 딜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방위비는 한미동맹을 말하며 나왔던 내용인데 관세랑 묶어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LNG와 조선, 무역균형 3가지를 한 번에 말했는데 이것들이 관세 문제와 패키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그 대행께서 이제 통화하신 그 이후에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에너지 협력, 조선 협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총리실도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부부장도 여기에 방점을 뒀습니다. 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 간 대화를 토대로 미국과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미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 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고용 위축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캠퍼스에 걸린 각종 현수막과 인쇄물이 상반기 채용 시즌을 알립니다. 하지만 정작 취업준비생이 느끼는 취업시장은 말 그대로 빙하기입니다. 신입보다는 중고신을 원하다 보니까 요즘 채용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취직 준비 자체보다는 대학원 입시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유학 생활을 고려하는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증가하며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얼핏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30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도 44.5%에 그치며 3월 기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만 명 넘게 늘어나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11개월째 내리막인 건설업 취업자는 18만 5천 명 급감하며 역대 최대 감소했고 제조업은 11만 2천 명 줄었습니다. 9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는 데다 감소폭도 4년 4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건설업 부진을 비롯한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꼽았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일자리 한파는 더 혹독해지고 길어질 전망입니다.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J 정보윤입니다. 본격적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앞두고 기업들의 상황은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지난 20년간 3월에는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늘었는데 지난달에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지난달 기업 대출 얼마나 줄었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기업 대출 잔액은 1,324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3월 기준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첫 감소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대출은 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1조 4천억 원 줄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부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밸류업에 주력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대출 공급을 줄인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도 둔화됐죠? 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5조 원으로 전달보다 1조 4천억 원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 2월보다 1조 7천억 원 줄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다만 토어제 해제 이후 영향은 오는 2분기 수치에 반영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의 상방 요인과 경기 둔화 가속화 같은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앞으로의 흐름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토어제 해제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향후 경기와 금융 여건 흐름이 주택대출과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J 이정민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부터 줄였습니다. 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출을 못 받는 기업까지 생기자 정부가 규정 손질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쉬워지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기업 대출 규정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에 은행이 투자한 경우 그 자산은 모두 비상장 주식으로 분류됐는데요. 이에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나 벤처 투자조합 등에 대한 자산은 400%의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펀드에 대해 위험 가중치가 편입자산별로 적용되는데요. 투자 자산의 일부가 상장 기업에 대한 주식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250%의 위험 가중치가, 채권이라면 20에서 150%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 비율의 부담이 줄면 은행이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국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국내 기업의 경우 그 기업에 대한 대출과 채권 자산은 등급이 없는 것으로 분류돼 100%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국내 기업도 해외 신평사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위험 가중치가 최소 절반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미 관세 전쟁 전부터 기업들 돈맥 경화가 심화됐는데 중소기업들 돈 빌리기가 좀 쉬워질까요? 네, 최근 은행들은 주주 환원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을 갉아먹는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 세칙 개정으로 고환율과 경기 침체로 좁아진 기업 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유형가중자산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에 따라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자본시장 역할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이 넓어졌는데 다만 투입 대상과 비중이 의무화되면서 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발행어음의 조달액 일부를 스타트업 등에 투입되는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합니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율은 오는 2028년까지 25%로 높아집니다. 대신 부동산 운용 한도는 내후년부터 10%까지 낮아집니다. 종투사 제도의 취지와 달리 그간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공급 대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주가 연계 증권, ELS 등에만 쏠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서입니다. 기업 신용공여 확대, 모험자본 공급 의무 신설, 종합투자계좌의 보완과 허용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투자계좌 IMA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IMA는 고객 자금을 기업금융에 투입하고 만기 시 최소한 원금을 지급하는 고수익률 상품입니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면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험자본 의무화로 우량자산에만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MA도 잘 되면 이제 모험자본 그리고 기업금융 규모도 향후에 5년, 10년이 지나면 수십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추후에는 모험자본 공급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IMA 종투사 신청을 받은 이후 올해 안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SK와 카카오가 자회사 매각을 추진합니다. SK 실트론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기업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하는 소위 알짜 계열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두 그룹 모두 그동안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단행하면서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 이번엔 과감한 군살 빼기에 돌입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SK와 카카오가 SK실트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매각을 추진합니다. SK실트론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가치가 5조 원대, 카카오 엔터는 10조 원 안팎까지 거론됩니다. 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회사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해 그룹 내에서도 알짜로 꼽히는데 돌연 회사를 매각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미래에 수익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팔려고 하는 입장 그리고 사려고 하는 입장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카카오의 경우 출구 전략 모색이 좀 더 시급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카오 엔터는 수년 전부터 기업 공개를 준비해왔으나 좌초됐습니다. 최근 카카오 엔터가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이 잇따라 흥행하자 침체된 증시에서 몸값을 제대로 못 받을 바에야 경영권 매각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SK실트론과 카카오 엔터 둘 다 그룹의 총수들이 공을 들여 인수했지만 공격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K실트론의 경우 최태현 회장 개인이 지분 29%를 보유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익 편취를 문제 삼았고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 엔터 또한 웹소설 플랫폼과 유명 연예인 소속사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지만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와 주요 경영진이 수사를 받으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SK와 카카오 측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금융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투자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스 비상장 주식을 3-4배나 비싸게 산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짓 정보로 투자를 권유해 돈을 챙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세영 기자입니다. 여의도 모 경제TV 팀장이란 명함입니다. 업체는 퀴즈 광고로 답을 회신하면 정회원 고객들에게만 공개되는 정보를 일주일간 보내드리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제 비바 리퍼블리카 비상장 주식을 일주당 15만 원씩 192주를 매수한 피해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최근 450주를 20만 원에 매수했지만 업체는 연락 두절에 환불도 불가했습니다. 토스 한 주당 현 시세는 5만 원대입니다. 저희 토스 자체에서 저희 비상장 주식을 투자를 하라고 권유드렸거나 연락을 드리는 거는 없어서 공식적인 그런 루트는 아니신 것 같고요. 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로 불려서 주겠다 이런 투자 권유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토스와 관련 있는 거래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색 결과 해당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로만 신고돼 있는데 현재 영업 중인 이름과는 또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업체와 대표이사 번호로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토스는 해당 사기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개인 간 비상장 주식 거래를 중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주식 정보를 알기 힘들어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권 금융이 아니면 투자 중개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문화와 쇼핑을 결합한 공간인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습니다. 유형문화재인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을 복원한 더 헤리티지는 총 5층으로 1층과 2층 전체에 국내 최대 규모 샤넬 매장이 입점했고 4층에는 근대 역사관과 미술갤러리, 5층은 한국문화 체험관으로 채워졌습니다. 박주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신세계의 모든 역량을 담은 공간으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후 들어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대부분 밤까지 그치겠지만 경상도는 밤부터 내리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최대 40mm, 경상도 5에서 20, 그 밖에 전국 5mm 미만에 그치겠고요. 경상도는 내일 새벽에 비가 그쳤다가 오후 한때부터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8도 보이겠고요. 금요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다가 주말에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 8도, 춘천 6도로 시작해 낮에는 수원 18도, 춘천 2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 기온 13도, 대구 1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광주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해와 동해상은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은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